자, 저희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의정부에서 일어났던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담 아나운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대낮이었습니다. 오후 12시 8분쯤에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은 출동한 소방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시 심정지 상태에서 옮겨졌거든요. 결국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주택가에서 그것도 벌건 대낮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들 그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폴리스나 치고 그러면서 칼 하나 들고. 최지명 교수님,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기 경찰의 지금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30대 여성 헤어진 연인 관계입니다. 근데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 이제 교제 폭력이 일어난 건데요. 흉기로 공격당한 3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을 체포를 했는데 체포한 과정을 보면요. 2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경찰이 이걸 분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발견했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설득도 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수소문했고 그래서 이 남성이 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을 쭉 CCTV로 따라갔고요. 도주 24시간 만인 오늘 오후 12시에 길거리에서 차로 이동하던 대전 중구의 길거리에서 차로 이동하던 이 사람이 체포해서 현재는 압송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참 손정혜 변호사님, 이 교제 이번에도 이제 교제 폭력인데 저희가 교제 폭력 상당히 많이 다루잖아요. 이게 근절이 안 돼요, 자꾸. 그렇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이 남성에 대해서 4번 신고를 한 전력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에는 술을 마시다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요. 아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주지 않기도 하고 또 주거침 입으로도 신고가 됐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30대 여성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이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로 이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이 피해자를 또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이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워치를 권유하긴 했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가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 남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진술을 하다 보니까 사안의 심각성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이 20대 가해자를 상대로 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정은 평론가님 보니까 좀 비슷한 일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28일에도 오후 3시 38분쯤에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한테 흉기를 휘둘렀는데 근데 이게 무슨 으슥한 곳에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대낮에 네. 다른 이용객들이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주차장이 버젓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가해 행위를 하고 나서 이 30대 남성이 차를 타고 도주했는데 그걸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시민들이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차량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차 한 대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달려와서 주변 시민들이 아이고. 차를 막아 세웁니다. 주변인들이 저렇게 제지를 하는데도 차는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러자 다른 시민들이 막대 또는 소화기 이런 걸로 유리창을 내리칩니다. 남성 한 명이 차에 부딪혀 넘어지고 나서야 차량을 멈춰 섰는데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이 운전자를 향해서 소화기를 뿌리기도 하면서 운전자의 도주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영상만 봐도 정말 이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도주하는 용의자를 막아서고 검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화기를 이제 차 안에 뿌리고 나니까 자기가 호흡이 곤란했던가 봐요. 우리가 둘러싸 가지고 그분을 이제 다른 데서 도망을 못 가게 막고. 이담 아나운서, 혹시 이번도 연인 사이에 벌어진 일일까요, 이게? 네, 역시 전 연인이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이 남성에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에 이 피해 여성은요 2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먼저 지난 3일에
저녁에 경찰에 30대 남성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했다면서 20대 여성이 신고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30대 남성은 그만 만나자라고 했던 피해 여성의 말에 격분해서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20대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가해 남성이 일단 경고 조처가 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20대 여성에게 연락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지난 9일에 있었는데요. 피해 여성은 경찰에 집 앞에 이 남성이 계속 서성인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요, 계속해서 이 피해 여성에게 만나달라면서 연락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요. 첫 번째 폭행 신고, 3일에 있었던 폭행 신고와 두 번째 스토킹 신고, 9일에 있었던 스토킹 신고 사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네네. 이 시간 동안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전화와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전화 통화는 168회를 했다고 야. 하고요. 문자도 400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쨌든 두 번의 신고가 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담 아나운서 설명대로 전화 168회, 문자 400회. 그러면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상당 부분 집착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재범에 대한 우려도 생각해 볼 사건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스토킹 방지 특별법에 따른 잠정 조치가 있는데요. 1호부터 4호까지 이제 검찰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네. 1호가 서면 경고, 2호가 100m 접근 금지, 3호가 이제 뭐 전기나 통신으로 접근 금지이고요. 4호가 구금입니다. 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 피해자 면담 등을 종합해서 위험성을 재검토하라라고 이제 4호를 기각하고 1, 2, 3호만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이 결정으로 30대 남성에게 접근 금지 결정, 그러니까 통신이나 이런 것들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험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구금을 기각했다. 참. 일단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4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다. 최준영 변호사님, 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이 이 4호 구금을 기각하지 않았더라면 범죄는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헌법상 체포 구금은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입니다. 네. 그 헌법상 원칙에 예외를 하다 보니까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만약 담당 검사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고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상 구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발생하니까 검찰이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을 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법원이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은 받았는데 현재 좀 중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비슷한 사건들이 정말 연이어 벌어지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절대 포장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같은 범죄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일상이 되는 사회가 반드시 좀 빨리 마련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광복절에 기모노 입는 축제 논란. 야, 이담 아나운서. 와, 제목만 보면요. 광복절하고 기모노도 절대 매치가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축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축제인데요. 지금 이 축제 포스터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스터인데요. 이제 가운데 적힌 글을 보시면 나츠마츠리라고 되어 있고 이게 여름 축제라는 뜻입니다. 뭐 취해보자, 즐겨보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네.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일본풍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게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일본 테마마을에서 열리는 축제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축제 기간에 뭘 하는지들도
써 있는데요. 행사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뭐 사무라이 결투를 한다든지 육지전, 수상전, 핫 기모노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일본 전통 이제 옷인 기모노를 입고 코스프레 콘테스트를 한다라든지 소원 등배 띄우기, 하나비, 그러니까 불꽃놀이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엔카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주최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일본 테마마을에서 열리는 일본 정통 여름 축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형 행사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요 장소가 뭐 일본 테마 마을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뭐 행사를 여는 거는 뭐 좀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약간 이제 제목에 있었듯이 이게 이제 광복절하고 겹치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바로 이제 날짜, 기간, 그게 문제가 된 건데, 이 축제의 기간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그러니까 여름 축제인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안에 8월 15일이 있으니까, 광복절이 껴있으니까 문제가 된 건데, 이 축제가 지금 뭐 입장료가 평일에는 2만 원이고 주말에는 2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싼 게 아니라 이것도 평소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근데 공개된 일정표대로라면 광복절 당일날 지금 일정이 사무라이 결투 수상전을 3번 한다고 합니다. 광복절 당일에요. 광복절 당일에. 그 다음에는 일본 맥주 브랜드와 함께하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저녁 5시 30분에는 전통 기모노와 코스프레 콘테스트 이런 걸 또 한다고 합니다. 광복절 당일 저녁 5시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무라이 등장하고 기모노 등장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날이 우리의 해방 독립을 상징하는 그 광복절인데, 그러니까요. 한국인이 평소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 거기 가서 일본 전통 축제를 치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지금 누리꾼들이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제정신인지, 일본 체험 마을이니 행사는 그렇다 쳐도 광복절은 피해서 하는 게 도리 아닌가? 사무라이 결투 체험을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지목 교수님, 근데 이제 주최 측 입장에서도 네. 이제 광복절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 국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겠다, 이거 좀 논란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쉬운 지점이에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사실 이곳은 테마파크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에도 시대 거리를 체험형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제 영화 같은 데 촬영할 때 촬영 장소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화 테마파크가 있으니까 일본인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기에 했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오면 일본 관광객들 와서 구경하시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매년 여름에 이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광복절과 겹치게 일정을 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올해만 유일하게 지금 광복절이 겹치게 이 행사를 준비를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인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하필이면 왜 광복절이 속해 있는 그 주간에 행사를 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최재형 선생님,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광복절 낀 이 기간에 이렇게 기모노 입고 사무라이 대결하는 행사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결국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도 이 축제가 소개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주최 측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5일부터 16, 17일이 황금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결국 광복절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제가 패망하고 한국으로부터 물러났던 때인데, 바로 그날 우리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불편한 것 같은데요. 좀 더 국민의 마음에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 헤아리는 축제가 되면은 오히려 한일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이 축제 행사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드는 궁금증이 이게 취소가 돼서 삭제를 한 건지, 아니면 논란이 돼서 그냥 삭제만 해놓은 건지, 이게 정말 궁금한데, 저희 뉴스파이터가 한번 취재해보고 그 이후 얘기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광복절하고 기모노,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양다리 의혹에 해명하는 스타, 양다리 의혹이 뭐길래 스타들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저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커뮤니티가 직장인들이 본인의 직장을 인증하고 이제 글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약간 네.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난리가 난 건데 일단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저 아니에요라고 해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어떤 글이냐면요.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 남자친구 소속사에서 800만 원을 보냈다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반년 내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새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를 할 건데 이게 날짜가 안 맞을 거라고 사전 위로금 명목으로 소속사에서 800만 원을 보낸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속사에서 전 여자친구인 이 글쓴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 같다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는 저거를 보고 전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전 남자친구가 뭐 연예인이다. 그런데 뭐 날짜가 안 맞다. 무슨 날짜가 안 맞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그 남성과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운 연인과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가 언제부터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헤어진 여친과 이 새로 만난 시점이 겹치는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랑 헤어지기 전부터 그 여자랑 사귀었다고 나올 건데 좀 모른 척 좀 해줘. 어차피 우리는 하려고 결혼할 것처럼 만난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알고 보니 이제 글 쓴 사람도 알고 보니 진짜 양다리였고 그거에 대한 입막은 800만 원을 거부하는 건 내 자유가 아닐까 이런 글을 올린 거고요. 입금된 800만 원 돌려줄까? 너무 화나고 슬펐고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것 같아 연차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한 게 끝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라는 듯 단서를 남기듯이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커뮤니티에는 핫한 배우는 아닌데 30살 이상이면 이름 듣고 알 사람이라고 또 적기도 했습니다. 참, 최주명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저 글이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면 글을 올린 분 입장에서는 뭐 뭉당 속상할 법해요. 그런데 저 뒤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은 아닌데 네. 30살 이상이면 이름을 들으면 안다. 이거는 왜 덧붙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맨 앞에 의문의 일패인데 핫한 배우는 아니라고 그러면 이분은 얼마나 또 기분이 나쁘겠어요. 의문의 일패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 보세요. 핫한 배우는 아니지만 30살 이상이면 이름 듣고 알만한 사람 이러다 보니까 누군지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거 그러겠죠. 온라인상에 글이 퍼지게 되면 이거 다 찾으려고 네티즌들이 막 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게 됐고 네.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해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배우께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아, 두 분이나요? 네. 와.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장우 씨인데요. 이장우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아니에요. 유유. 전화 좀 그만하세요. 유유. 일하고 있어요라고 글을 올리면서 본인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온주환 배우 있잖아요. 네네네. 온주환 배우도 아니 소속사 측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해당 루머의 당사자는 온주환이 아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추측성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배우들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걸 또 해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네티즌들은 또 이장우 씨, 온주환 씨 뭐 어떤 근거로 추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저분들한테는 이게 날벼락이잖아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저 두 분 다 올해 11월인가 결혼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완전히 이제 날벼락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연예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서 뭔가 단서를 흘리면 그거 가지고 막 네티즌 색출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서를 막 찾는데 아무 근거 없는 단서가 유포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응 지읒 이응 이게 유포가 된 거.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이응 지읒 이응의 초성이. 예, 그게 유포가 된 거. 근거가 없는데. 아 그래서 이장우 씨, 온주환 씨가 이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티즌들이 참. 결혼 앞둔 이응 지읒 이응이 누구냐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장우 씨가 올해 11월 달에 배우 조혜원 씨하고 이제 7년 열애 끝에 결혼을 올리기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능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이러니까 최초에 나온 그 이른바 그 폭로글이랑 딱 맞는 거 아니야 조건이 이렇게 된 거고 온주환 씨도 걸스데이 출신 가수 겸 배우 박민아 씨하고 올해 11월 달에 결혼식이 예정돼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막 비난이 일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장우 씨, 온주환 측에서는 아니라고 막 해명을 하고 그렇게 된 거고, 애초에 이 글을 썼던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또 뭐라고 올렸어요? 올렸냐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연예인들은 다 나랑 이 사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엉뚱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응 지읒 이응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직업이 배우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다.
배우라고 추측을 유명한 배우 아니면 아까 있었잖아요. 핫한 배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우는 핫한 아니고. 배우는 아니다라고만 얘기했지 배우다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응재 등이라도 얘기 안 했고 그래서 자신이 올렸다 애초에 글을 삭제하면서 아이고. 오해하고 추측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지영 변호사님 뭐 물론 삭제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퍼질 대로 다 퍼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 없는 이장우 씨하고 온주환 씨가 뭐 해명도 올리고 그렇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지목되고 또 그분들이 또 해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 익명을 가장해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그런 글을 올렸을 때에 과연 명예훼손이 되느냐. 특히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하죠. 주어를 안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후 맥락에 비추어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명예훼손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의혹만 아리송하게 해서 조회수만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그런 점을 알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인데 결국 부수적인 옆에 있던 엉뚱한 사람들만 지금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법적 개선 내지는 어떤 판례에도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보면 이 연예인들 관련된 루머 있으면 저희가 좀 전해드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정말 잘못이 없는 연예인들이 그냥 억울하게 좀 해명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얻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좀 자정 노력을 하는 그런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아들 입양하겠다는 윤기원. 자, 손정혜 변호사님. 아내의 아들이면 내 아들 아니에요? 근데 입양을 해요? 그렇습니다. 배우 윤기현 씨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윤기현 씨가 지난 2023년 3월경에 재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혼한 아내와의 이야기를 재혼 3년 차의 근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결혼 2번 해보면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데요. 여기에 또 깊은 소식까지 전해온 겁니다. 일단 우선 두 사람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자면 두 사람은 2022년 2월 소개팅으로 먼저 만났다고 하고요. 한 3-4번 정도 만났을 때 아내가 본인도 이혼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몇 번 더 만난 뒤에 사실은 나 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몇 번 만난 뒤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의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이게 만난 지 이제 서너 번 됐으면 거의 이제 뭐 연애 초반인데 연애 초반에 이런 얘기를 갑작스럽게 들었다. 윤기원 씨 기분이 어땠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연애 초반에 들어야 될 얘기지 중반쯤 가서 하기에는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윤기원 씨 같은 경우에도 연애를 하다가 한 6개월 뒤에 얘기했으면 조금 놀랄 뻔했는데 일찍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윤기원 씨는요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하기를 6개월 이상 만나고 나서 얘기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고맙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만 해도 아이는 아내의 친정인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아내는 일 때문에 서울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산에 가서 아이를 보고 왔는데 아내가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아이가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필요한 시기겠어요. 그래서 윤기원 씨는 아내에게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서울로 데리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식을 올리기 한 달 전부터 아들을 데려와서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래도 하재원 평론가님 어쨌든 두 분 다 이혼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고민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또 겪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라고 두 사람이 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만나보자 일단. 만나본 다음에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1년 동안 만났는데 그리고 심각한 고민도 다 했는데 그 결과 내린 결정이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까지 세 사람이 같이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이 윤기원 씨를 바로 아버지라고 하기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렇겠죠. 처음에 이제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윤기원 씨가 그래서 뭐 섭섭했다기보다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빠라고 안 불러도 된다, 이해한다. 대신에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바뀌면 그때 아빠라고 불러주기 바란다. 그때까지는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 즈음에 갑자기 아이가 윤기현 씨한테 아빠 하고 한달 불렀다고 만에요? 합니다. 와. 아빠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윤기현 씨가 참 기분이 묘하고 고마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재혼한 지 2년이 벌써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아들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영 교수님,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 세 가족은 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이제. 그 말이 정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있는 사람과 재혼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친양자가 아니고 그냥 인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기원 씨가 나이가 들어서 사망했을 때 윤기원 씨 재산이 상속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친양자로 인병을 하면은 이제는 윤기원 씨의 재산이 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한테 상속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인 의미에서 가족뿐만 아니고 법률적으로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것까지도 결단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전 아버지와의 관계도 사실은 끊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도 물어서 동의해서 도장 찍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한 절차가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재혼 후에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윤기현 씨인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부딪힐 때도 있다고 합니다. 윤기현 씨 얘기 직접 좀 들어봤습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또 이거 좀 좋아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그렇잖아요. 혼자 살 때 셋이도 좋고 뭐 넷이도 좋은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만나면서 좀 자제를 해라. 귀가 시간을 좀 일찍 땡겨라. 1시 정도로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살면서 싸웠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귀가 시간 때문에. 그래서 지켜지고 있어요? 하루 걸러 한번 늦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도 이제 우리가 왔어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냉랭하게 온지 안 온지 뭐 나 화났다.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좀 이따 서운한 게 왜 그러냐니까.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으로 하면 심하게 한번 심하게? 아주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까지. 최진영 교수님, 우리가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윤기현 씨 후회는 많이 했겠죠.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툰 후에 윤기현 씨가 깊이 고민을 해봤대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과 다른 아내의 생활 패턴도 인정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그거는 인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하겠는데 어쨌든 윤기현 씨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새벽 3시, 4시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내도 다행히 조심해서 일찍 귀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윤기현 씨가 그걸 받아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 조금 이제 윤기현 씨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일찍 들어오는 시간들을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긴 했지만 그걸로 무슨 뭐 큰 충돌이 난 건 아니고 그 일로 윤기현 씨가 더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연애 시절부터 두 분은 각별한 사이라고 그래요. 특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윤기현 씨가 이제 그 부친상을 당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교제하고 있던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옆에서 계속 상을 치르는 동안 함께하면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윤기현 씨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내 곁을 지켜주는 이 아내에 대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지금까지도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우리 윤기현 씨가 화난 부분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는데 이담 아나운서는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 이제 최진용 변호사님을 보면서 좀 동조를 굉장히 바라하셨는데 동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집안마다 다 규율이 있잖아요. 뭐 어떤 집은 만약 서너 시까지 마셔도 된다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집이 그건 있어요?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홍준표 변호사 동의를 안 하는 것 지켜야 되지 같습니다.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곡절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윤기현 씨 상당히 좀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그 설명을 들어보면 두 분이 상당히 좀 각별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결혼 생활 정말 아름답고 편안하게 이어가시길 저희 뉴스파이터가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님의 품격이다. 이나바 아나운서. 손님의 품격, 뭘 얘기를 할까요? 네, 여기 카페를 방문한 2명의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산 건 맞는데 이 두 사람의 품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손님을 차례대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손님은 지난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한 카페를 방문한 손님입니다. 중년의 남성 2명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2잔과 빵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빵을 먹던 이 손님, 이 남성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산대로 다가온 한 남성, 그런데 갑자기 빵을 휙 하고 내동댕이 치죠. 네. 당황한 점주가 이유를 물으니 남성이 삿대질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내 더 큰 분노를 터뜨리듯 이번엔 빵을 세게 던져서요. 뒤편 싱크대 쪽까지 날아가게 던집니다. 잘 보시면요. 빵을 갖고요. 확 던지죠. 아이고. 이 남성의 만행은 여기 끝이 아니었습니다. 빵이 담긴 접시까지 들고 와서요. 매대 앞에 그대로 내던져 버리곤 하는데요. 아이고. 와, 이렇게 화를 마저 쏟아낸 남성은요. 짐을 챙겨들더니 끝까지 짜증을 내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지웅 변호사님, 저 손님은 왜 화가 난 거예요, 저렇게? 아니 빵이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이런 거예요. 빵이 딱딱하다고요? 사실 베이글이 딱딱한 건 원래 그렇거든요. 다른 빵과 달리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고 팍팍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딱딱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년 남성으로서 보통 말랑말랑한 식감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커피하고 베이글까지 했는데 이 빵이 왜 이렇게 딱딱하냐 하면서 저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리 빵이 딱딱하다 손치더라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손님으로서의 서로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카페 점주 같은 경우에는 빵의 특성상 원래 좀 딱딱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고 합니다. 저거 거의 폭행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요, 최지문 교수님, 어쨌든 사장 입장에서는 뭐 저렇다고 같이 싸울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도 손님인데 그래도 설득하고 좀 풀어는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우리가 장면을 봤지만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빵을 던지는 것도 문제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말로 얘기를 해야지 빵을 사람 앞에 던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접시를 던지는 것도 보세요. 아까 그 앞에 깨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던지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폭력적 행위죠. 그래서 이 점주께서는 그래도 손님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프랜차이즈라서 본사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온 것이다. 레시피에 따라서 원래 레시피대로 구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간 여기서 영업을 했지만 한 번도 이거 가지고 문제된 게 없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팔지 말아야지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 입맛에 안 맞는 건 아까 최진영 변호사 설명했지만 베이글이 어떤 빵인지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딱딱해요, 그게. 구워도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그러면 그걸 신청하지 말고 주문하지 말고 부드러운 거 주문하든지 왜 베이글을 주문하고 베이글이 딱딱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사장을 향해 삿대질도 하고 이런 품격 떨어지는 손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당시에 이 사장님은 또 얼마나 황당하고 또 이게 막 폭력적으로 되니까 무섭겠습니까? 저희 취재진이 저희 사장님 목소리를 취재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황당해서 수치심도 들고 모멸감도 들고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어려운데 저 역시 이러한 손님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좀 피폐해져 버렸나? 한 며칠간 되게 우울했어요. 아무리 손님이 갑이라고 하지만 너무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 같은데 말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하시면서 너무 좀 아무튼 황당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멸감을 들었죠. 야, 진짜 사장님 말씀대로 뭐 아무리 뭐 손님이 갑이라고 해도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을 텐데 진짜 저 영상을 보고 저도 좀 많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례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하정은 평론가님, 이번 사례는 좀 다른 사례였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어떤 손님의 이제 품격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번에 손님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 엄청나게 더운데 이 뜨거운 더위 속에서 더 뜨거운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이구. 바로 우리들의 영웅인 소방대원 분들입니다. 그 소방대원 분들을 위해서 소방서를 찾은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네. 그 손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느 더운 날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소방서를 어떤 남성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을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는데 소방대원들이 남성이 건넨 물건을 들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진명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저분은 뭐 저렇게 커피를 들고 가셨는데 왜 네. 하필 소방서를 가셨을까요? 왜 소방서를 갔냐면 본인이 이제 소방서 대원들에게 소방대원들에게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사가지고 춘천 소방서 이게 이제 26일 날 오전 9시부터 2시간가량 여러 소방서들을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두 손 가득히 든 커피가 소방대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가 해드릴 건 없고 이 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드세요라고 그 커피를 들고서 여러 소방서를 2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더웠겠어요 또 저분 들고 다니면서. 엄청 덥죠 요새. 예, 그러면서 다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더위에 주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대접해 드리는 게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하면서 저런 선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야,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민생지원금 받고 사실 맨 처음에는 어디다 쓸지 고민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소방관 분들이 되게 바쁘게 지나가시길래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사실 저도 걱정을 했거든요. 이거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도 잘 모르고 그래도 맨 처음에는 좀 놀라시다가 제가 이제 좋은 취지로 이렇게 드리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받아주시더라고요. 소방서에 다 전달을 끝내고 추가로 배달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해서 제가 직접 못 간 곳은 전달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냥 뭐 살면서 누구나 좋은 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담 아나운서 지금 민생지원금 가지고 저희 커피 사서 이렇게 직접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민생지원금 나올 때 이제 뭐 맛있는 거 어떻게 사 먹지? 이 생각만 참 많이 그렇죠. 했는데 괜히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네요. 민생경제 회복 조치로 나온 이 민생지원금을 정말 이 팍팍한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커피 선물을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15만 원에 이제 비수도권 주민에게 추가 지급되는 3만 원까지 해서 총 18만 원 그리고 거기에 사비를 조금 더해서 100잔을 샀다고 합니다. 100잔이요? 와, 사비를 더해서 100잔을 샀다. 손정혜 변호사님, 야 사비까지 드려서 그냥 민생지원금이 뭐 15만 원에 3만 원 더 주니까 18만 원인데 그 정도만 사도 드려도 될 텐데 사비까지 털었대요. 그러니까 100잔이면 이 돈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숨은 영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카페 사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카페 사장님이요? 이 소식을 듣고 카페 사장님이 그럼 나도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격에 이 커피 개수를 맞추게끔 지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가 가능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 항상 밤낮 없이 더위나 추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에게 보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았던 것 같다라고 덤덤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 칭찬 많이 해주시는데 저분 칭찬 한번 해주세요. 와, 정말 우리 시대 청년이잖아요. 우리 같이 기성세대가 아니고 청년이 저렇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뭐 MZ세대가 어떻다 내가요 왜요 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성세대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수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근데 아까 저 하정은 평론가님이 이 소식을 참 유심히 들으시던데 많이 느끼신 게 있으신가 봐요? 네,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이 카페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딘지 찾아내서 돈줄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예인 추적하고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언론이 나서서 이 카페가 어디냐 이걸 빨리 밝혀주셔서 돈줄 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카페 찾는 그 전문 있잖아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 아마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렇게 좋은 일 한 카페 잘 찾아서 아마 다음 주나 해서 좀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훈훈한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살짝 미소가 좀 지어집니다.
자,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본인 생일에 60대 남성입니다. 본인 생일에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남성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자, 검찰에 송치됐다는 거는 이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라는 얘기인데 조사가 어떻게 좀 됐어요? 이 사제총을 만들어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그동안 이제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랬습니다. 생활고 때문이었다, 혹은 가정 불화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 두 가지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피해자가요, 스스로 생활비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진술 번복하기도 했다고 했고요. 네. 또 불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하고 만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불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고 관련해서는 계좌를 확인을 했대요. 근데 이 60대 아버지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도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 가족들과 큰 인식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면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아니라고 그랬고, 돈 문제도 아니고, 그럼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오인하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돈도 관계도 특별하게 변한 점은 없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나만 가족한테 혼자서 소외됐다라는 착각이 망상을 불러왔고요. 그 결과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들이 며느리와 그리고 손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지인까지 살해하려고 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유가족 측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진술과 정황들을 포함을 해봤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살인미수죄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살인, 살인미수, 그리고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 등 여러 가지 범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야, 그럼 궁금한 게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면 이 남성은 이런 망상이 언제부터 빠졌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계속해서 가족들한테 지원도 받았고 연락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맺어오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살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 계획을 세웠냐면 작년 8월부터 작년 8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됐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살해할 생각을 하면서 지원받고 연락하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도 그 살해한 그날이 본인 생일 잔치 날이었는데 그 생일 잔치 한다고 연락받고 이러면서 그런 그 의사소통을 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작년 8월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참고하면서 무슨 파이프 사고, 손잡이 사고 이러면서 사제총기 제작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리고 또 집안에서 탄약의 장약을 뺀 채 이불에 격발 실험을 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화를 위해서 폭발물 인화 실험까지도 다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작년부터 준비를 한 결과 요번에 이제 그렇게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저는 정말 무서운 게 이 피의자 남성이 무슨 그 총기류 무슨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네.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도 인터넷에서 좀 보다 보면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인터넷 영상 같은 걸로 흡수할 수가 있고 폭발물도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제 총기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폭발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 같은 거, 콘텐츠 같은 거 이런 걸 좀 단속을 해서 이게 일반인들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나라가 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최진봉 교수님,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진입한 게 1시간 뒤라고 해서 지금 초동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지적도 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피해자 되시는 그 남편분 있잖아요. 그 남편이 이제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이 아이들 데리고 방 안으로 피신해서 문을 잠갔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한 거거든요, 경찰에. 네. 빨리 와서 남편이 지금 총에 맞아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고 총에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4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 걸로 보여져요. 특공대가 진입할 때까지.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긴급하게 조치만 했어도 이 남성, 이 피해를 당한 분이 혹시나 생명을 그냥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 여러 번 전화했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대가 늦게 들어간 부분에서 경찰이 지금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게 늦게 진입을 했는지. 물론 뭐 이유는 또 여러 가지를 대고 있더라고. 예를 들면 그 아내와 그 부인과 아이들이 있어서 혹시나 제2의 뭐 피해가 날지 이런 부분도 본 것 같고, 그리고 추적하는 데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는데 그 범인이 도망가는 과정에 추적하는 것이 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 잡았거든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경찰이 초동에 좀 빨리 좀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피해자를 좀 빠른 시간을 구출을 해냈다면 또 혹시나 사망하지 않았을지 않을까.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찰이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경찰이 늦게 진입을 했는지, 출동을 왜 늦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사실 피해를 당하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그래도 안심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랬구나라고 납득이 될 거니까 감찰 결과를 잘 되돌아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경찰이 대응 방안을 좀 더, 왜냐하면 이게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됐거든요. 그러면 가장 긴급하게 모든 병력과 그다음에 장비를 동원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라는 코드 제로 명령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발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입을 안 한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감찰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또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 기회가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처벌도 받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품격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앞서 전해드린 두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품격에 있는 사례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뉴스파이터는 언제나 여러분의 품격 있는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